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터디 수학학원 개원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임성령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어머님들 안전을 위해서 방송 장비를 이용해서 강의실 두 곳에서 분산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모셔서 진행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화정 캠퍼스를 지금 김희창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신데 탄현에 이렇게 또 새로 개원을 하셨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 고등부 개원 설명회를 제가 진행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 인생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터디 수학학원 입사자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대치구면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령입니다. 앞으로 일산 탄현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고품질의 입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입시에 책임을 지고 대학까지 피니시 라인에 갔으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내용을 떠나서 설명회를 보면 대부분이 대입에 대한 일반적 내용에서 시작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어머니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분석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 이제 고3이 되는 아이들은 내 위치를 잡아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등급 아니면 표준 점수 100분위 이 정도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 위치를 잡을 것인지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맞물려서 평균점에 대한 오류가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2.3인데 어느 과가 2.1 정도가 컷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겁나서 지원을 못하죠. 이렇게 대학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70% 내지 80% 컷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표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시는 매년 바뀝니다. 올해도 바뀔 건데 대입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전략을 정확히 구사할 수 있고 또 대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성적이 아니라 등수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학생들은 지금도 수시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 이미 40%를 조기 달성한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수능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시를 끝내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정시가 늘었기 때문에 수능이 도대체 왜 어렵고 이 녀석의 본질이 뭔지 세 번째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입시가 9월에 수시 원서를 쓰게 되는데 지금부터 따져보면 대략 8개월 정도 남았죠. 이제 여름에 방학 때 자소서를 쓰고 나면은 이렇게 저렇게 빼면 한 달이 날아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 대비 전략을 어떻게 유효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명회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좀 잘 숙지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하고 경쟁률에 대해서 먼저 들어갈 텐데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저께도 이제 예비고사 많이 하고 상담을 했는데 공부는 하고 있지만 지금 본인이 무슨 전형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트릭스를 4개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수능과 교과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참 좋은 경우죠. 수능도 좋은데 교과도 좋아. 자, 이 아이들은 일명 사자성어로 뭐라 그럴까요? 금상첨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쓸 수 있는 전략이 많겠죠. 자, 수능이 되고 교과가 되니까 우선 교과 전형 또 그 다음에 학종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교과가 꼭대기에 있다라면 최저 걸고 안 됐을 경우에 중시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모든 수를 다 둘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수능이 되기 때문에 최저가 없는 전형보다는 최저가 있는 전형이 아이한테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수능이 좋은데 교과가 약한 아이들이 있겠죠.
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기본적인 흐름은 정시를 중심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논술로 가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머니들 상담하다 보면 9월이 됐는데도 전형을 픽싱을 못하고 얘가 교과가 좋으니까 교과를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 비교과도 잘 돼 있는데 비교과까지는 해서 학종까지 쓰고 싶은데 두 개 갖고 불안해요. 얘 논술해도 되지 않을까요? 9월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봉식이도 좋고 봉파리도 좋아요. 내가 만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둘 다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예비고3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교과를 왜 넣어놨냐면 1차 최초합에서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최저를 높은 학교로 잡아서 수능이 좋기 때문에 추합을 기대하면서 교과 전형까지는 고민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쪽에 문제가 되는데요. 자, 얘는 교과도 약해, 수능도 약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설상가상인 상황이죠. 이 아이는 공부의 방향은 정시를 중심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건 뭐냐면 수시 원서를 쓰고 합격하는 아이들을 보면 내신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교과로 합격하는 아이들이 많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대비 기간에는 어차피 시험 대비라니까 그때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3학년 1학기는 어떻게 됩니까? 수능과 수능 대비와 교과 대비가 일치화되는 시점으로 간다는 얘기죠. 왜요? 아이들 가방을 열어보면 전부 다 수능 특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능 대비 이퀄 내신 대비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비 1학년하고 예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는 수능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시험 기간에 돌입해서는 내신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2학년은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될 때쯤에는 기말고사가 끝나고는 나의 모의고사 성적과 교과 성적을 분석해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고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교과는 좋은데 수능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교과가 좋으니까 교과 전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교과가 된다면 학종까지 갈 수 있겠죠. 단 문제는 뭐다? 수능이 약하기 때문에 최저를 걸게 되면은 수능 최저 충족을 못했을 경우에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최저가 없는 전략을 쓰는 게 유효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저가 없는 전형을 쓴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본인이 기대했던 학교보다는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낮춰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비 1, 2학년 3학년까지 전부 다 자, 우선 입시의 출발은 수능이다. 수능은 입시의 기본이다. 이렇게 인식을 깔고 시작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교과에도 최저가 걸려있고 학종에도 최저가 걸려있습니다. 올해는 연대와 경희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저를 걸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만 바라보고 갔던 아이들은 본인이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능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 수학학원에서는 수능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방향을 잡아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어머님들이 모의고사, 이게 우리 아이들이 받아오는 성적표죠. 어떤 어머님들은 배달 사고가 나가지고 나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님들도 간혹 계십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인식의 궤를 바꿔야 될 게 중학교 때는 점수 논리로 바라보지만 고등학교에 와서는 등수 논리로 패러다임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엄마들이 물어볼 때 시험 보고 오면 너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성적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몰랐다면 학부모 설명회를 하다 보면 저도 여러 지역에 가서 해봤는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전국 등수를 뽑아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모의고사 성적표에 뭐가 나오나요? 원점수 나오겠죠. 그 다음에 표준점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백분위가 나오고 등급이 나옵니다. 자, 어머니들은 이쪽 라인만 볼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 아이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교대 3개를 합격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어디에 진학했냐면 서울교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준다고 아주 참 기특한 학생이었어요. 5월 1일입니다. 대단한 학생이죠? 제가 머리를 한번 만져봤어요. 실제로 대가리가 단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묻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왜 이쪽에 박스를 해놨냐면, 요 영역은 뭐냐면 영역별로 수학이면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이런 영역별로 해서 우리 아이가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어디가 약하냐를 볼 수 있죠. 어디가 강점이냐, 강약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점과 약점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이렇게 해서 아이가 틀렸던 문항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일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취약 구조를 재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쪽에 기타 참고사항인데, 이 부분은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넣어놨네요. 넣어놓고도 몰라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기타 참고 자료인데요. 이 부분은 하위 누적 백분위로 교육청에서 성적표를 발표한다는 얘기죠. 자, 이 아이는 문과이기 때문에 국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9.51이네요. 몇 명이 응시했냐면 24만 966명이 응시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다? 여기에서 상위 누적 백분위를 뽑아내야 됩니다. 하위 누적 백분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기타 참고 자료가 아니고 여기에 하위 누적 백분위로 적혀 있어야 맞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상위 누적 백분위로 바꾸냐? 요 99.51을 100에서 뺍니다. 다시 한번요. 100에서 빼면 얘 0.45가 나가죠. 그러면 상위 누적 백분위는 누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얘는 등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국에서 내 위치를 잡아내느냐 얘기입니다. 자, 이 누백과 요거를 곱하면 되겠죠. 전국의 응시 인원과 이 누백을 곱하면 내 아이의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1181등이네요. 아, 그러면 이 자체로 본다면은 스카이를 지원하고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가 나오겠구나라고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럼 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00명씩 빼다 보면 되겠죠. 3,000명씩 빼다 보면 내 아이의 위치가 잡힐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9월, 11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예비고일은 3월 달에 모의고사 시험을 볼 텐데, 문제는 뭐냐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백분위와 표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시 라인을 잡기에는 약간의 무리수는 있다. 그러나 2, 3학년은 이 부분을 꼭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남았네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어느 과가 2.1이 커트라인이다. 그런데 내가 점수가 밀린다. 그러면 무서워서 못 쓰죠.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합격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시 설명회 때도 이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어머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제가 아예 그림으로 그려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6명을 뽑는 거가 있습니다. 자, 1.9에서 끊어졌네요. 그러면 예비번호로 이렇게 주겠죠. 자, 그러면 최초 합격자는 점수가 높겠죠? 1번부터 6번까지 더해서 6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1.71이 나왔네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자, 1, 2, 3번이 다른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7, 8, 9는요 낮에 놀고 밤에 기도하다가 붙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최종 합격자의 평균은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얘기죠.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과 대학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어머니들이 바라볼 때는 최종 합격자는 어머 그러면 빠져나갔으니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대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은 1, 2, 3번도 우리 학교에 합격했어요 라는 학생이기 때문에 1번부터 9번까지 다 더하게 됩니다. 이게 대학에서 발표하는 최종 합격자예요. 그러면 합격자의 평균은 우리가 볼 때 이걸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발표하는 게. 그래서 어느 대학은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는 대학도 있고 어느 대학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점수 차이가 상당히 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뭔가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의 성적이 어떠냐죠? 그러면 얘들은 누군가요? 최종 등록자겠죠. 그러면 최종 등록자를 보면 1.99가 되네요. 점수 차이가 상당히 나죠.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보실 건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비번호를 이렇게 주면 예비 6번까지 다 붙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예비번호와 충원 인원은 다르다.
다시 한번 예비번호와 충원 인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빠져나가나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아까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7, 8, 9가 붙었죠. 그런데 이 녀석들도 다른 대학에 더 좋은 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10번, 11번, 12번이 붙었어요. 그러면 아까와는 또 다른 양상의 점수 변화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다 붙었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1에서 12번까지 더한 점수니까 아까보다 더 내려가겠죠? 자, 이게 대학의 추합의 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최종 등록자는 누군가요? 4번, 5번, 6번 얘들 빠져나갔죠.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2.75가 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 원리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비고등부 어머님들이라면 이제는 이걸 정확히 알고 수시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볼게요. 경쟁률에 대한 원리인데, 자, 제가 색깔을 칠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학교장 추천으로 간호학과 자연입니다. 자,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8명 모집에 26명이 지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이 붙었습니까? 8명이 붙었죠. 방송이라 대답을 못 하시니까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게 엄청 힘듭니다. 매번 해봐도 정말 어지러워요. 머리가 아파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몇 명이 떨어졌나요? 자, 18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합이 몇 명이 돌았냐면 충원 인원이 18명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자, 실질 경쟁률을 따져봤어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따져봤는데 지원했을 때 명목상의 경쟁률, 대학에서 발표하는 경쟁률은 3.25가 될 겁니다. 그리 높은 편은 아닌데, 그러나 실질 경쟁률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1대1이란 얘기죠. 넌 녀석은 다 붙었다. 18명 떨어졌는데 이게 2020년 겁니다. 18명 떨어졌는데 충원이 18명이니까 다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경희대학교 주거환경과네요. 6명 모집에 17명 지원했다. 그러면 11명 떨어졌네요. 9명이 추가 합격했죠? 그럼 몇 명이 떨어졌나요? 2명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입시에서의 논리니까 어머님들이 바라보시는 건 여기까지만 바라보시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시를 전방위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갖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많이 보셨던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대입에 대한 기본적인 라인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시 4개는 제가 매트릭스에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올해 예비고3은 언제 시험 보냐면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18일 날 시험 보게 되고요. 성적표는 12월 10일 정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고이는요 17일 날 시험 보고 12월 9일 정도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할 부분이 뭐냐, 원서 접수가 9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1월 중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이면 끝나게 되겠죠. 자, 3월 달에 모의고사 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한 달 동안 중간고사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뽑히면 아이들 아진행이 올라올 때 그때 슬럼프가 한번 오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재수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적이 모의고사가 본인 생각과 다르게 급전직하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기말고사 대비하고 나면 자소서 준비해야 되고 이제 수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 쓰고 났더니 9월 달에 성적이 더 떨어져 있어요. 학습량을 담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실질적으로는 부족하다. 예비고3은 지금은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된다. 11달 남은 게 아니라 실제로 몇 달이 안 남았다는 얘기죠. 9월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9월에 원서 접수하고 나서 10월로 넘어오게 되면 면접 대비를 해야 됩니다. 수시에서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교과 면접도 있고 학종을 썼던 아이들 면접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략 한 달 정도 준비하고 나면 바로 수능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지금은 연습 경기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입시는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로 리포맷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력이 없으니까 시간 안배를 다시 해서 학습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주목하실 부분은 여기에 보시면 합격자 등록이
12월 17일에서 20일까지입니다. 자, 미등록 충원 기간이 올해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다행이에요. 지난 이 정시,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된 아이들 보면 정시 충원 기간이 며칠이냐면요 5일밖에 안 됩니다. 5일밖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일주일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정시인데 정시는 1월 6일에서 13일까지 원서 접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처음으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어는 공통으로 독서문학 하게 되고 수학은 수원수투 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문이과가 통합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학은 여전히 문이과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요 수학 과목이 될 텐데 문과는 정해져 있죠. 확통이죠. 이름도 참 좁습니다. 그러죠? 확률과 통계는 성적이 잘 나와요. 확 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적이냐 기하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재수생들은 반드시 미적을 할 겁니다. 얘들 기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학생들도 많은 아이들이 지금 미적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기하는 누가 할 거냐? 기하는 보통 2학년 때 내신 대비하면서 기하를 많이 합니다. 일반고에서. 그리고 기하의 공포를 극복한 아이들은 기하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시를 중심으로 하는 아이들은 기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학 탐구 2개 잡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는 어떻게 됩니까? 1 하나, 2 하나. 그것도 과목이 달라야 되겠죠? 생물 1, 생물 2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구과학 1, 생물 2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항수까지 정리를 해놔봤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요게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를 재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은 전부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미적, 기하 선택 이렇게 해놨으니까 문과 애들은 못 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확률과 통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을 교차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제가 뒤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과탐도 2개 잡아야 되는 대학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62개 교가 들어가 있네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는 수학이 약해서 확통을 하는데 아이의 성향상 계열은 자연계열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응용통계가 사회계열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에서 분리해서 뇌인지과학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확통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완전 자연계열인데 확통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가산점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자료집도 나눠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화면 캡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미래사회공학의 건축학, 그 다음에 건축도시 시스템공학 이런 학부는 완전 자연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확통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재밌어집니다. 자, 어떠냐? 자연계열로 확통을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가나 구분 없이 뽑기는 하지만 미적 기하에 뭘 주고 있다? 가산점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죠. 대학마다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5% 주는 데도 있고 10%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설명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제가 잘 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면서 연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한데 어머님들이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작년까지 보면 수능 지원자가 49만 명입니다. 그리고 재수생이 13만 명이 들어와 있네요. 검정고시가 약간씩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3월달은 모의고사를 보면 최상의 점수가 나올 겁니다. 예비 고3 같은 경우에. 왜? 재학생만의 리그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치기 때문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했다가 겨울방학 때 공부하게 되면 성적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6월 달에 되게 되면 재수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가원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내려갑니다. 대략 7만 명 정도의 재수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9월 달이 되면은 약 8만 명 정도가 들어오면서 수능에 가면은 작년에 13만 3천 명 했죠. 13만 명의 대거
강력한 분단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 성적이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제가 가형의 색깔을 칠해놨고 과탐의 색깔을 칠해놨어요. 그러면 진짜 이과는 누굽니까? 이과 아이들은 과탐하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1만 명인데 가형이 21만 명이 돼야 되는데 인원 차이가 발생하죠. 약 6만 명 정도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중간고사 보고 6월 모의고사까지 본 다음에 내가 수학에서 미적 가지고 승부가 안 나요. 가형 가지고 승부가 안 납니다. 그러면 매 해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꿔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형에 있던 아이들이 나를 뒷받침하던 든든한 친구들이 6만 명이 빠져나가니까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등급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문과는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는 평소 때처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과에서 넘어오게 되면 이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확률 통계는 쉽기 때문에 1.5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인원수에 따른 성적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이제 6월달 성적표를 받아보면 이럴 수 있겠죠. 너는 새끼야 공부를 매번 그렇게 학원에서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냐? 자, 수시 모집 인원이 얼마인가요? 26만 2천 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시 인원까지 포함한 정시가 8만 4천 명이니까 작년보다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34만 6천 명이에요. 작년보다 줄었죠. 그러나 대량으로 준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입시가 어떻게 바뀌나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정시가 늘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조기 달성한 대학들이 상당수 된다는 얘기죠. 올해 변화의 폭을 단적으로 정리한다면 정시가 늘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이 늘었다, 교과가 늘었다는 것은 포인트를 어디에 줘야 됩니까? 교과에만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수능이 완성이 돼 있어야 교과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건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 21년도, 왼쪽이 21년도고요. 오른쪽이 22년도입니다. 제가 빨간 걸로 해놨는데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대학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건대가 40%네요. 고대가 대폭 늘었죠? 고대는 워낙 정시에서 조금 뽑았기 때문에 40%대 육박합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도 정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략 9% 정도 늘었어요. 21.9에서 30% 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대략 3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대가 42%고 한양대. 그래서 16개 대학을 평균적으로 잡으면 37.9% 정도가. 그러면 대략 40%에 약간 못 미치는 숫자로 정시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29.7%에서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교과는 제가 뒤에다 넣었는데 8%에서 11.4%로 엄청난 양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종운영,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45.5%에서 36.1%로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도 줄었다. 반토막 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10.5에서 8.5로 줄었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보자고요. 자, 우리가 교과 전형을 좀 더 한번 살펴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1년도에 빈칸으로 된 대학에 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교과 전형으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대학도 있지만 11개를 하나 먼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올해 이 대학들이 다 교과 전형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교장 추천이 대폭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상위권 아이들은 교과 전형이 아이들한테 주요 타겟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8만 6천 명에서 7만 9천 명으로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이 최저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들은 몇 개가 안 됐죠. 서울대, 고대, 이대, 홍대 이렇게 4개였죠. 그런데 올해 연세대학교가 최저를 적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신도 좋고 비교과도 좋아서 아이가 수능은 약하지만 도전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올해는
최저에 걸려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맞물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수능이 기준 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수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대학교는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니까 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인문 사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2합 4.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요 2합 5. 의예과는요 국어 수학 중에서 한 과목을 포함해서 1등급 2개 이상. 쉽지 않겠죠. 그러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있고요. 경희대학교가 또 학종에 최저를 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2합 5입니다. 한예과요. 인문은 3개합 4죠. 3개합 4면 어떻게 됩니까? 112죠. 상당히 어렵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맞추기 어렵습니다. 못 맞춥니다. 제가 뒤에서도 전년도 거를 분석해서 넣어놨는데 수능 충족률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약대가 하나의 희망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1578명이 이과에서 약대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만히 한번 보자고요. 이과 상위권의 지원 패턴을 보면 매년 벌어지는 일이지만 의치, 한수, 그 다음 서울대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제로 바뀌기 때문에 의치, 한약수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약한수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한약수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것을 떠나서 입시의 의미에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과 상위권에는 지원 패턴에 상당히 많은 변화의 폭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생물학과나 화학과를 가려고 했던 아이들은 약대를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치 약한수까지 하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점수가 학생 수가 줄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다? 입결점의 변화가 예측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약간의 하락도 예상할 수 있겠죠. 가능성을 예측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숙명여대와 목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학부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인원이 대략 8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그대로 유지한다는 대학이 부산대하고 충남대는 약학전문대학원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강원대학교는 전환 논의 중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권에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겠죠. 이 대학들이 바꾼다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1,800명 정도가 예측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소서가 여기까지가 우리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들이 썼던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우리 고등학교 현재 2학년과 1학년 아이들이 써야 될 내용이고요. 자소서는 예비 고1부터는 현재 중3부터는 자소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은 뭐냐면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고 2번은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이고 3번은 어떻습니까? 인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게 생기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지식과 수행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될 것이고 여기는 뭔가요? 역량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기부와 학생부와 자소서는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 학원에서 세트 설명회를 준비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재밌는 걸 보면 자, 글자 수가 줄었습니다. 4번 자연문학은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 있고 있는 학교 중에서도 1000자짜리가 있고 1500자리짜리가 있고 그렇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 3권 넣어서 1500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1500자로 하면 5000자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5000자의 비밀인데 여기에 오면 어떤가요? 3000자로 3100자 정도로 준다는 얘기죠. 그럼 문항을 보면 이 두 개를 합쳐서 1번에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습경과 교내 활동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묶어서 여기 2번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교내 활동을 본인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하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이 돼서 인성 영역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대학 자율문학으로 800자로 이렇게 줄여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돼 있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소서를 없애는 학교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소서를 없앴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수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냐? 시험 보다가 아이들이 중간에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이 믿질 않는데 올해 결시생이 얼마 있습니까? 언론에서 보면 대략 한 13% 정도 되죠. 그런데
1교시 국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옵니다. 2교시, 3교시, 4교시까지 볼 때 탐구 결실을 보면 20% 상회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 보고 나면 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강의실에서는 몇 명이나 나갔니? 저희 강의실은 5명 정도 나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을 지원하면 다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러면 결실이 높아진다는 건 뭘 얘기하냐?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학생이 줄었다, 결실이 높다, 그러면은 성적에 영향을 주겠죠. 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적표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우리가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와 실제 수능 성적표는 다르죠. 덩그러니 뭐만 나와요? 표준점수, 원점수도 안 나옵니다. 100분위 등급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요걸 가지고 이제 정시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표준점수 최고점에 따른 난이도인데 만점자의 난이도입니다. 만점자의 표점이에요. 자, 우리 어머니들은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뭐만 기억한다? 첫 번째 130, 두 번째 140, 그 다음에 150.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30이 붙었다. 그러면 앞에 물자가 붙습니다. 물수능이 되겠죠. 140이다. 일반적인 수능인데 변별력이 갖춰진 수능이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150이 넘어간다. 이거는 용암 수능이 될 겁니다. 19년도에 국어 만점자 표점이 150입니다. 이때 난이도가 낮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14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144로 올라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탐구 영역은요. 65, 70, 75만 기억하시면 돼요. 탐구 영역은. 그래서 세 개 숫자를 기억하고 자 이제 영역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국어부터 한번 볼게요. 19년도에 150이었네요. 불수능이었네요. 그리고 나서 140으로 정상화시켰습니다. 근데 올해 어떤가요? 144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자 수학을 한번 볼까요? 이과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죠. 130, 133, 134, 137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과를 보면 어떠냐면 139에서 폴쩍 뛰었어요. 난이도가 낮겠죠. 그런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어려웠다고만 했습니다. 문과는 원래 수학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삼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는 어떤가요? 많이 쉬워졌죠.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쉬웠고 수학이 쉬워지면서 최저를 맞춰서 통과한 아이들이 상당수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국어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과 같은 경우에 수학까지 어려웠기 때문에 두 개가 문제가 돼서 흔들려서 수시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상당수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으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러나 최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으면 국어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학원에서 1차적으로 수강을 개설한 과목이 수학과 국어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수능 중심으로 학원을 이끌어갈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 부분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내신은 당연히 준비를 할 겁니다. 내신은 언제 준비합니까? 방학 때 준비하는 게 아니죠. 내신은 내신 기간에 하는 겁니다. 근데 평소 때도 내신 준비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 때는 뭘 공부한다? 수능의 기초를 다져서 기초 체력을 좀 완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능을 수능답게 가르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창 원장님과 저는요 입시를 10년 이상씩 오랫동안 한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저희 아이들의 입시의 마지막 정점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입시의 피니시 라인에 가슴을 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죠. 뭐 이런 때 약을 한번 팔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영어를 보겠습니다. 영어를 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1등급의 비율이 요때 처음 전대평가할 때 10%대였어요. 10.3%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변별력도 없는 시험인데 이게 무슨 이렇게 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반토막을 내놨어요. 5.3%입니다.
지방은 난리가 났겠죠.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히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대학을 가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 평가원에서는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7%로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예측을 하기를 정시 그 수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올해는 영어는 7%에서 8% 사이에서 아마 1등급 컷이 결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5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설명을 사과를 드렸는데 12.66%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남발됐다는 얘기죠.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가 이렇게 쉬우면서 영어 때문에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상당수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퐁당퐁당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그러죠? 영어는 발목 잡는 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는 최대한 빠르게 완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영어는 저희가 개설을 할 것이고 우선은 가장 메인 섹터가 되는 수학을 중심으로 국어까지 저희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인문계열의 작년 거예요. 일반 전형의 사업이겠는데 수능 최저 충족률을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국제학교로 보면은 5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거는 순간 절반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자, 경영대학이 70% 맞췄네요. 그러면 평균 잡아보면은 60% 정도가 수능 충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40%는 수능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도. 그 다음 볼까요? 자연계열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범대학 같은 경우 41.9%, 간호대학이 비인기학과죠. 그러죠? 여학생들한테 로망이긴 하지만 고대에서는 실제로 비인기학과입니다. 34%밖에 안 돼요. 의대도 어떻습니까? 4, 5죠. 상당히 높습니다. 못 맞춥니다. 그리고 과학도 두 개가 다 들어가요. 두 개 평균 내죠? 그럼 어떻게 돼요? 63.4%입니다. 그러면 40%는 의대도 날라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희대를 한번 볼게요. 경희대는 더 심각합니다. 논술 전형이 문과가 2합 3대 한국어학과를 보면 11.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능 충족률을 다 따져보면은 4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도 있고 30%도 있고 넉넉 잡아 평균 잡으면 30%. 그러면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은 최저를 맞추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죠? 대략 70%에서 60% 정도가 최저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연계열 한번 볼까요? 이하 보죠? 자, 의대도 어떻습니까? 의치항을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33.8%, 한의학과는 26.5%. 3합 4죠? 어렵죠? 높죠? 이만큼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강하다. 그런데 학종에 경희대학교가 최저를 올해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패턴의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 내신도 물론 좋아야 되고 비교과도 만들어야 되지만 수능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면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예비고등부 아이들은 1, 2, 3학년 모두가 다 이 수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거냐, 제가 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입시 전반에 대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능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학생의 내신이 똑같아요. 2.5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신이 2.5면 얘들은 같은 대학 쓰겠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A학생과 B학생의 수능 성적이 다릅니다. A학생 2.0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B학생 3.0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시 원서를 쓸 때 두 학생이 같은 곳을 쓰는 게 아니라 A학생은 2.0에서 출발해서 올라갈 겁니다. 정시 지원 라인을 잡아놓고 그 위로 쓰는 게 수시잖아요. 정시보다 무조건 잘 가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B학생은요,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3.0에서 출발해서 정시 지원 라인을 잡아놓고 그리고 그 위로 갈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신은 같지만 이 두 아이의 출발 라인이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수능은 나의 목자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시의 출발 라인은 뭐다? 수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하나는 수시적 관점과 하나는 정시적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시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때쯤 되면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 난 정시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시는 굉장히 복잡한 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 이 정시는 전 영역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 탐구 2, 한국사. 한국사는 인문계열은 3등급, 자연계열은 4등급. 어차피 만점 10점에 4등급까지는 똑같이 주니까 한국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 영역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수시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정시에 올인할 때 하이 리스크다라는 얘기죠.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시험이다. 재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수시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최저학력 기준으로 보죠. 그러면 저는 저희 재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한테는 물론 좋은 아이들은 정시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지만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자, 우리는 수능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 수능 공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최저가 어떻게 걸려있느냐에 따라서 수능의 과목을 셀렉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합 5인지, 3합 6인지, 4합 6인지, 4합 7인지 이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이제 전형을 잡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과를 해도 최저가 걸릴 것이고 학종을 해도 상위권 대학은 최저가 걸리는 걸 아까 보셨기 때문에 메인 섹터의 메인 전형과 서브 전형을 잡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가천대를 집이 가깝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아이였는데 가천대를 가고 싶은데 점수가 부족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선생님 적성이라는 게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원서 쓸 때 좀 시점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수능 끝나고 오니까 지금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어머니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사반대로 제가 뜯어 말렸는데요. 그 아이는 교과를 합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된다?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관점이 수능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시 전략을 수립을 할 거냐라는 로직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우리 애가 예비 고3이다. 예비 고2다. 라고 하면 우선 내 아이의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특히 3학년 학생들은 본인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전형을 먼저 결정을 지금 정도면 해줘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 열심히 학교가 아니라 막연한 열심히는 막연한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타겟 설정을 해서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원학과의 조건을 봐야 되겠죠. 여기가 몇 명을 뽑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교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최저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종으로 갈 때는 학교장 추천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일반 전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조건들을 전부 다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죠. 최저로 내가 맞출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한 끗 낮춰야 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의고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시 지원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학년 때까지는 중하위권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험 보다가 잡니다. 주무십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 성적은 제 성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가랍니다. 안 됩니다. 그건 그 아이의 성적은 그게 맞습니다. 갑자기 뛰지 않는다는 얘기죠. 본인은 그거를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러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3월 달이 되면 하나 명심할 건 제발 시험보다 자빠져 자면 안 된다는 얘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 어떻게 하자? 3월달 모의고사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내 상위로백이 몇 점이고 그 다음에 100분위는 어떻게 돼 있고 정시 지원 라인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표점으로 지원할 때 100분위로 지원할 때 다 잡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중간고사가 왔죠? 그러면 지금도 이거는 분석이 가능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2학년 때까지는 좀 부족했는데 3학년 때 열심히 하면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열심히 해봐. 그럼 분명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내심 불가의 법칙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른 아이는 놀고 있느냐는 얘기죠. 같이 올라가겠죠? 점수가 같이 올라가면 등급의 변화는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성적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고사 볼 때는 목숨 걸고 봐라. 공부하다 죽은 녀석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보고 지금 정도에서 나의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교과 라인의 라인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2.5 정도 된다 아니면 3.5 정도 된다 하면은 내 성적을 객관화해서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시는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나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과를 잡을 건지 학종을 잡을 건지 비교과가 죽어있으면 학종을 놓을 건지, 교과를 써야 되는 녀석에 비교과가 죽어있는데 3학년 1학기 때 비교과를 잡고 있다라면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는 한번 분석해보고 중간고사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에 넘어가게 되면 본인 성적이 나오죠. 아이들은 9월까지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를 드리지만 이번 방학 때는 제발 탐구 좀 공부해라. 특히 이과, 과학 탐구 좀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예요. 정시에 가게 되면은 수학과 탐구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오는 학교들이 상당수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탐구는 어떻게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월달에 시험을 보고 나면은 하나는 돼 있는데 하나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6월달 전에는 끝낼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6월달에 똑같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탐구는 여름방학 때 끝내고 9월달에는 점수를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수능 때까지 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탐구를 좀 열심히 하면 달라진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6월달 걸로 적용하면 됩니다. 왜 9월달 거는 위험하냐? 9월달 거는 시험을 보고 나서 원서를 쓰는데 성적표는 언제 나와요? 원서 쓰고 나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성적과 내가 가채점 했던 결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6월달 걸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 입결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쟁률 분석하고 추함 라인 분석해서 이제 원서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6단계는 실제 수시 원서를 쓸 때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 아이를 세 가지로 한번 분석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 애가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보다 학생부가 좋아요. 우리 애는 비슷해요. 우리 애는 수능이 훨씬 나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1유형에서 6유형까지 나눠놨는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학생부가 좋으니까 이 아이는 뭘 갖겠습니까? 교과와 학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수능이 항상 어려워서 개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질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적정이나 안정선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9월 정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개원 설명이기 때문에 개원 축하 기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향상이 되고 있다? 그럼 얘는요, 최저가 있는 거를 잡고 어떻게 되나요?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상향으로. 그러죠? 자, 이 비슷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비슷한 아이들이에요. 꼭대기에서 비슷하면 금상첨화인데 비슷해도 아래에서 비슷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설상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시까지 끝까지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수시 준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수능이 어려운 경우에 성적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너울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적정 안정으로 잡아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을 때는요, 상향 도정으로 잡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뭘 잡을까요? 수시에서 모의고사가 훨씬 좋다. 그런데 학생부가 형편없이 안 나온다. 그러면 수학이 안정적으로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 같은 경우에 수리 논술을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과학에 살아있다. 그러면 수리하고 수학하고 과학을 잡아서 논술 요정으로 도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최저 없는 걸 잡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최저 있는 걸 잡으면 되겠죠? 최저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경쟁자를 불러옵니다. 최저가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합격점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최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두려워서 접근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추합까지 해서 합격선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러프하게 개념만 한번 잡아보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원서를 쓸 시점이 됐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학년 어머님들도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아까 수능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정시 지원 라인의 기준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라인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재수를 안 할 거야. 올해 끝낼 거고 나는 정시까지 가면 위험하니까 수시에서 끝낼 거예요. 그러면은 한 끈 낮춰서 하향으로 보험권 대학을 잡아주는 겁니다. 2개 정도, 2개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안정권을 탄탄하게 잡았죠. 그러면 이제 위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고 싶었던 대학들을 2개 정도 쓰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상향으로 꼭대기로 올려서 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는 나한테 줘. 그리고 3개는 네가 쓰고 싶은데 써. 그 다음 2개는 너를 19년 동안 키워줬던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아버지한테 보답하는 차원에서 엄마 아빠한테 지분을 하나씩 드리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담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부모님들도 관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그동안 키워봤으니까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학에서 붙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수시에서 필패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위로만 잡게 되면 인원수가 몰릴 때 경쟁률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전년도 거 경쟁률에서 올해 터져버렸을 때 폭발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과 안정을 탄탄하게 잡아놓은 다음에 소신과 상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2개 정도 하면 수시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시의 문제가 뭐냐면 3장밖에 안 됩니다. 가군 한 장, 나군 한 장, 다군 한 장 이렇게 3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시에 가는 아이들은 누굽니까? 6개가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쫄려 있고 그래서 안정 하향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학생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시에서 썼던 대학보다 정시에 가게 되면 터무니없는 점수 때문에 쓸 수 없는 대학들이 나오죠. 그러면 정시의 특징은 뭐냐면 재학생들은 정시 지원을 안 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재수학원으로 직행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시, 이제 올해 정시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학생이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시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 재수생이 됐을 때 정시를 또다시 직면한다는 얘기죠. 그때 처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수능을 열심히 해서 저에게 맡겨주시면 저희는 수능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만들 겁니다.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내신 기간 동안에 쌍코피 터지게 공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합격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요거는 실제로 작년에 썼던 사례입니다. 작년에 썼던 사례예요. 이렇게 10개를 6월달에 잡아줬어요. 그리고 9월달에 들어갈 때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걸로 아이에게 라인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빨간 건 뭐였냐면 이 녀석한테 제가 여자아이인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 국민대 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웃으면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왜 그러니? 그랬더니 국민대 접수 끝났는데요. 뭐 하다 놓쳤냐 물어보니까 저녁 4시가다 놓쳤대요.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서 숭실대로 잡아줬는데 숭실대는 최초합, 동국대는 떨어지고 추합으로 붙어서 동국대 갔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엄마들이 하기는 힘드니까 아버님한테 엑셀로 만들으라고 그러십시오. 이걸 언제부터 한다? 고3은 3월달부터 한다. 3월달부터 해서 목표 라인 대학을 잡아놓고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학과가 어디고 전형이 무엇을 써야 되고 모집인은 얼마고 내 아이 점수대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고 최저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조건값을 잡아내면서 줄여가자는 얘기죠. 3월달에 15개 정도 만들고요. 6월달에 10개 정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9월달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3월달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6월달에 우리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밑에 또를 빼면 됩니다. 위에 걸 잡으면 되겠죠. 근데 6월달에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윗도를 빼고 아랫도를 잡아야 되겠죠. 중간값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9월달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숨가쁘게 막 1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수시 원서 작성하는 기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회가 우리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내신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좀 깨트리고 입시의 패러다임을 좀 가지고 와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중심으로 내신을 대비하고 수능을 중심으로 공부해서 정시까지 준비해서
모두가 다 합격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재정리를 할 거예요. 자, 학습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합격할 수 있냐,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관리할래? 라는 것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어봤습니다. 이게 2019년도 교육통계에 나온 건데요. 재미난 게 있어요. 자, 고등학생들은 하루 6시간 공부하면 그 비율을 보니까 6.5%더라 이거예요. 중학생은 6시간 공부한 아이들이 4.1%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등부 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4.1%가 6시간이다. 그걸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4%니까 중학생이 6시간 공부하면 1등급 하는구나,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6.55% 정도니까 이 아이들이 상위 등급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최적의 학습량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학년 곱하기 30분. 그러면 예비고일 10학년이죠. 300분, 5시간. 그러면 5시간 내지 6시간은 자기주도 학습을 정확하게 잡아내면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에서는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해서 오전에 3시간씩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전을 깨운다는 얘기죠. 늦잠 자잖아요. 2시까지 허리 부를 때까지 자는 녀석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서 이렇게 관리해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자, 왜 스터디 학원에 보내야 되느냐? 저희는 내신과 수능에서 이미 검증된 학원이기 때문에 김유창 원장님께서 이번에 수시에서 60명 이상의 그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의대를 장학금을 받고 합격한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를 문 닫고 들어가는 2점대 중후반인데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에 와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시력을 유감없이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합격생의 세척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뢰밭에서 살아남는 비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지뢰밭에서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겠죠. 물론 맨 먼저 간 놈은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합격생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세특뿐만 아니라 수시 원서, 면접까지 다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1부터 입시 관리를 할 거고요. 수시 정시까지 저희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솔루션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로직으로 해서 학생들을 관리를 할 겁니다. 수업은 선생님들이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할 건데, 서류 분석과 더불어서 전략 수립을 하고 목표 대학을 수시 전형을 잡게 되면 다면 체크할 겁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둘이서 팀워크를 이뤄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해서 성공 입시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예비 고1 아이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1학기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1학기 것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예비 고3 아이들의 수시 지원 전략을 위해서 7월까지 해서 한 학기 동안 이루어져야 될 그 로직을 전부 다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어요? 수시 컨설팅 해야 되겠죠. 자기소개서 써야 되겠죠. 면접해야 되겠죠. 정시 가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저희는 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서 지난 정시 원서 마지막 날 새벽까지 아이들하고 새벽 4시까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매듭 지어서 최종 경쟁률까지 확인하고 원서를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희는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5가지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터디 수학은 공부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쌉니다. 절대 학습량이 담보가 돼야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공부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잘 가르친다는 개념은 뭡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서 준비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들 연구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의 A에서 Z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성적이 바뀌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들 학원을 바꾼다고 성적이 올라가던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의 태도가 바뀌면 성적이 바뀝니다. 저희는 아이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애터튜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A에서 Z까지 1점씩 1점, 2점, 3점 이렇게 매겨보면 애터튜드라는 단어는 100점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 교과서 지문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면 자세가 바뀔 거고, 자세가 바뀌면 정신이 바뀔 거고, 행동이 바뀔 거고, 이걸 실천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성적이 안 오르면 이상하겠죠. 성적을 반드시 오르게 하고 이걸 유지할 수 있게끔,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이들은 다니고 싶은 학원,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은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근무하고 싶은 학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타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저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시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마무리 인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소리가 좀 작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거위의 껌을 넣는데 소리가 좀 적네요. 네, 어떠신가요? 좀 공감이 가시는 부분인가요? 장시간 동안 오늘 설명회에 저희 학원에 오셔서 현장에서 참석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양쪽 강의실에 나눠서 비대면으로 저는 영상으로 하고 어머님들은 TV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상황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또 이렇게 어머님들 모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터디 수학학원 개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전 교직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심으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